주식 투자라는 게 매 분기 또는 매달, 매일 지수하고 내가 경쟁을 하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자세 아닌가. 하여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그런 대원칙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금투세를 지금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써서 2부 시간 준비가 뭐라고 하셨었죠? 네, 그 가치 투자하면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이제 워렌 버핏 그 이상의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면에서요?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시고 뭐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두어 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저는 배워 습득을 해왔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데 일희일비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분이 지금 나오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또 소폭 올랐는데 이제 3,000포인트 가까이 가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투자를 세워야 하는지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분을 모신 거고요. 한국의 워런 버핏? 네, 뭐 저는 그 이상의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포맥스 라이브 가치투자의 대가 이연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네요. 네, 여기서 뵐 줄 몰랐는데. 네, 저도 오늘 출연진 보고서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되게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니 코스피가 이제 다시 3,000포인트를 향해서 마구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올라도 내려가도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투자 방향을 좀 짜가야 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근데 이제 코스피가 지금 이제 3,000선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봤더니 YTD로 코스피가 한 7% 조금 넘게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통계를 보면 이제 코스닥은 여전히 마이너스고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올해 마이너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개인들이 판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약간 이런 많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을 보면 올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지수는 올랐지만 이게 이제 특정 섹터 위주로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HBM 그리고 뭐 전력기기, 화장품 이런 특정 섹터 위주로 주로 오르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꼭 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수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얼마만큼 뒤처져 있고 하는 거를 자꾸 염두에 두면 굉장히 건강에도 안 좋고 또 수익률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매매 패턴이 조금 꼬여서 그러는 거 본인의 투자 원칙들이 이제 남들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매매를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수하고 계속 비교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조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수에 내가 뒤처졌다는 생각에 조급하게 되고 조급해지면 결국 무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종목을 결국 사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뒤늦게 그 오르는 종목에 투자해서 물리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저 자신도 20년 넘게 투자하면서 계속 이제 되새기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매 분기 또는 매달, 매일 지수하고 내가 경쟁을 하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내 차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차례가 왔을 때 확실히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차곡차곡 모아서 복리로 쌓아가면 결국 부자가 되는 게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자꾸 그렇게 지금의 지수하고 비교해서 내가 뒤처졌다는 걸 조급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잘 아는 기업을 철저히 공부해서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좋은 자세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 되게 동의를 하고 요즘에 특히나 더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조바심이 나는 게 보통 요즘 이제 워낙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이나 오늘 SNS 텔레 이런 것들 많이 발전해 있다 보니까 남들이 뭐 사고 뭐 관심 있고 어떻게 수익이 되는지 이전보다 더 많이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영향도 이제 조금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냥 되도록 매체와의 접촉, 노이즈와의 접촉들은 조금
줄이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네. 그래도 내가 취사 선택을 해 가면서 네. 공부를 하는 게 맞나요? 이제 매체를 현명하게 활용하면 이제 매체를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현명하게 그걸 활용한다기보다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운이 좋게도 지수보다 뭐 좀 많이 뭐 수익이 나긴 했지만 네네. 제가 이제 올해 시장에 핫한 아까 얘기했던 뭐 HBM이라든지 네네. 화장품이라든지 전력기기를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도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뭐 음식료 기업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걸 투자를 했는데 뭐 음식료 기업들이 올라서 뭐 좀 수익이 났고 또 제 주변에 보면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증권 네. 금융주들을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영향이 있었나 맞습니다. 보네요. 네, 그 금융주 같은 경우 과거에 지독하게 이 주가가 안 오르던 회사들이었는데 결국은 올해 이제 밸류업으로 네. 각광을 받으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정말 싸고 앞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아서 진득하게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온다고 믿고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네. 다음에 그 자기 차례가 올 만한 섹터들은 조금 있을까요? 하반기 때 네. 보셨을 때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유망해 보이는 네. 섹터, 가치 투자 입장에서 네. 그런 섹터가 있을까요? 앞서서 음식료를 네. 미리 선점해서 사서 수익을 내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음식료 섹터는 언제부터 좀 보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자들이 음식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음식료를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올해 뭐 음식료가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에 투자를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관심 있는 기업들을 계속 살펴보고 네. 그 중에서 이 기업은 실적이 좋아질 게 뻔한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올해 이제 주가가 올랐던 거라서요. 물론 이제 올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라든지 또는 뭐 반도체 기업, HBM이 네네네. 아닌 그냥 일반 레거시 전공정 반도체 기업, 쪽. 네. 네. 그다음에 뭐 제약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아까 얘기하고 조금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긴 한데 저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투자하면서 한 번도 뭐 하반기에 또는 다음 분기에 또는 내년에 네. 좋아 보이는 섹터가 어딘가를 먼저 이렇게 고민하고 투자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걸 저도 물론 생각하긴 하지만 네네. 그게 이제 투자 의사결정의 기본이 아니고 저는 철저하게 바텀업 방식으로 앞으로 돈을 잘 벌 것 같으면서 그거에 비해서 지금 충분히 싼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다음 분기나 다 뭐 하반기에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되고 뭐 전망이 좋을 것인지를 찾아서 투자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해서 투자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한데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은 생각했던 거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시장을 주도했던 게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올해는 뭐 HBM인데 네네.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작년 전에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올해 이제 작년 뭐 하반기부터 HBM이 네. 주도주가 됐었는데 그 전에 HBM이 주도주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2차 전지가 주도주고 HBM이 주도주라는 걸 이제 뒤늦게는 알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밸류에이션을 해본 결과로 그렇게 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투자를 안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도주를 꼭 맞추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충분히 아는 기업을 충분히 싼 가격에 사서 기다리면 결국 기회가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에 굳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네. 그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하면은 주도주급에 준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제 운이 좋으면 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익을 항상 주도주만큼의 수익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리 수익 그냥 꾸준한 네, 수익이 제일 네, 중요하니까요. 시장에서 네. 1등을 하진 않더라도 네. 적당한 수익을 계속 쌓아 나가면 결국 시간 장기로 보면 그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거지. 네, 올해 맞습니다. 1등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1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워런 버핏하고 네. 뭐 한 2, 3년 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캐시우드하고 보면 캐시우드가 1등을 했지만 네.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워런 버핏이 더 수익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하고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 섹터를 질문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제약과 레거시 반도체 이쪽일까요? 네. 아, 네.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특정하게 섹터가 좋아서 투자했다기보다는 네. 저희들은 이제 바텀업 투자자라고 네네. 하거든요.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싼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하게 이제 뭐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이나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이 걸린 거지. 그 섹터를 자체를 뭐 좋게 보고 투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요. 하여튼 이제 좀 접근 방식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표님 자문사 설립자이자 CEO이기에 앞서서 개인 투자자로도 활동을 하셨고 좋은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비법을 좀 전수해 주십시오. 아마 개인 여기 그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아닐까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데요.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좀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하면 그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요 무렵까지가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엄청나게 네네. 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만들어서 세계에 물건을 공급하다 보니까 물건을 실어나를 배도 필요했고 그래서 조선주들이 한참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자동차도 많이 구매하고 화장품도 구매하고 해서 뭐 차화정 장세도 있었고 화장품들이 네. 막 날아가던 시기도 있었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 막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뭐 면세품,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좋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세계 경제가 화랑이던 시기에 운 좋게도 주식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그 덕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지금은 사실 중국의 경제 성장 엔진이 좀 꺼지고 네네. 이제 미국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좀 이제 떠맡고는 있는데 미국 이제 과거에 그 20년 전에 중국만큼 지금 미국이 그렇게 막 화랑이진 못해서 그때 이제 중국이 잘 나갈 때는 거의 모든 전 산업이 다 좋아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각광을 받는 일부 섹터 위주로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주식의 난이도가 좀 지금 높지 않은가. 그래서 하여튼 제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던 시기가 좀 지금보다는 난이도가 좀 낮았던 시기에 시작해서 좀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역시도 가치 네.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승리한다라는 네. 좀 말씀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관 펀드 매니저들을 보면은 뭐 성장주 전문으로 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 분들도 계시고 가치 투자를 전문하는 매니저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만날 때마다 저마다 약간의 철학과 원칙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 투자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사실 이제 가치 투자가 뭐냐 이렇게 정의하기가 좀 굉장히 뭐 좀 네. 어려운데요. 근데 사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그 벤자민 그레엄이 네. 가치 투자를 사실 이제 가치 투자를 정의했다기보다는 이제 투자란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벤자민 그레엄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투자라는 거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의 안전과 충분한 수익을 약속받는 행위가 투자고 네. 그렇지 않은 건 다 투기다라고 네,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을 잃을 가능성 굉장히 낮으면서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을 사는 게 네. 투자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투자하는 게 결국은 가치 투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게 뭐 사람마다 좋아하는 과목도 틀리고 공부 그렇죠. 방식이 틀리고 또 이제 목표로 하는 기간도 틀리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해도 투자하는 방식이 다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노마드 투자 조합이라고 외국에 투자 조합을 네네네.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다 거의 몰빵 비슷하게 투자를 하는데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가치 투자의 주식이 아니지 않나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약간.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거는 그래도 이제 가치 투자 커뮤니티에서 어떤 집중 투자자로 굉장히 각 명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빌 밀러라는 분은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하고 계신데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는 비트코인은 뭐 거의 그쵸, 이런 뭐, 얘기를 그렇죠. 네. 쓰레기다 뭐까지 표현을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들마다 내가 좋아하는 공부하는 분야가 틀리고 또 공부를 하더라도 알게 되는 부분이 다 틀리고 생각이 다 틀려서 그래서 이제 천차만별 가치 투자가 이제 뭐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가치 투자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2, 3년 후에 네.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기업을 찾아서
그 2, 3년 후의 실적보다 지금 충분히 싸면 2, 3년 정도 기다릴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저 자신의 이제 가치 투자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을 판별할 때 이 기업이 싸냐 비싸냐를 볼 때 보통 네. 어떤 지표를 보세요? PER 지표를 보세요? PBR 지표를 보세요? 아니면은 네. 다른 지표를 네. 보시나요? 결국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이 네.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이거든요. 네, 네. 미래에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 것인가를 네. 현가로 당겨오는 게 이제 기업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 3년 후에 네. 2, 3년 동안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에 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가치 투자를 하고 싶기는 한데요. 국장에서는 가치 투자가 통하지 않는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동의하지 않는데요. 네. 최근에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 드렸듯이 올해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 하면 반도체 HBM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전력기기, 변압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실적이 다들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게 결국 실적이 좋아질 기업에 투자하면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서 올라가더라라는 믿음이 필요한 건데 결국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다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갔던 거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그 기대되는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올라간 측면은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대폭적으로 올랐던 경우는 이제 다들 주가가 그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라서 결국은 올해 수익이 좋았던 사람들은 결국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해서 HBM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수익을 낸 거지. 그래서 국장에서 가치 투자가 안 통한다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공부를 충분히 안 하신 분들이 아닌가. 네, 저는 그래서 생각을 가끔 이제 그 자조 섞인 푸념으로 나오는 게 워렌 버핏이 한국에서 투자했으면은 그냥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서 놀고 있었을 거다라는 좀 이제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들 들리는데 네. 결국은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한국식의 가치 투자 방식이 유효하다라고 보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결국은 하여튼 수익이 잘 나는 기업을 찾아서 기다리는 그 HBM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분들이 기업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는 거를 보면 굉장히 정말 야 저런 것까지도 공부를 하나 싶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성장 투자냐 가치주 투자냐 이 구분이 갈수록 이제 조금 모호해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결국 이제 투자라는 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미래의 기업이 벌어들일 돈에 네. 비해서 지금 충분히 싸냐 네. 비싸냐라는 거니까요. 이제 성장주는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해서 미래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빨리빨리 벌어들이는 기업이고 이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미래에 계속 지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면 사람들이 지금 성장주라고 부르지 않은 전통 산업에서도 성장하는 기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시장에서 가장 좀 많이 화제가 되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치 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성장주, 가치주 이분법으로 나눴을 때 가치주 투자가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 부분 중 하나가 그 아직 요즘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사러 미국 주식을 많이 사러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한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들이 줄어드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익이 나는데 주가가 못 오르는 경우도 저는 네. 있을 걸로 네, 보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미장으로 네. 이렇게 옮겨가서 상대적으로는 한국 기업에 좀 더 기회가 더 많은 거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국장에서 미국장으로 옮겨가는 게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근데 이제 미장이라고 네. 결코 쉬운 장은 아니다라고 맞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이제 미국 주식이 S&P 500 기준으로 보면 연초 대비해서 한 17% 네, 가까이 맞습니다.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S&P 500을 17%까지 올린 게 대부분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 M7 주식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고 엔비디아가 올해 한 16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총 뭐 1, 2 하는 기업이 뭐 160%가 올랐으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오른 거지. 그 M7 종목을 빼버리면 올해 미국 시장이 2~3% 정도밖에 안 올랐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좋다고 하는 거는 결국 엔비디아를 포함한 M7이 좋다는 얘기고 그렇죠. 미장으로 가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결국 엔비디아를 사겠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어떤 위험이 있냐고 하면 물론 이제 증시 격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네네. 얘기가 있는데 결국 지금 잘 가는 말에 엔비디아에 올라타겠다는 건데 시계를 한 2~3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때 이제 잘 가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면 테슬라였거든요. 테슬라죠, 네. 예, 2021년, 2022년 해서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캐시우드가 이제 투자의 천재로 이렇게 각광받던 그런 시기였었는데요. 불구하고 2022년 지나고 나서 테슬라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이제 약간 반등을 하긴 했는데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요. 이 달리는 말이 계속 달릴지 중간에 그렇게 꼬꾸라질지 알 수가 없는 거라서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투자하지 않은 채 그냥 지금 주도주에 올라타게 되면 굉장히 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장이든 미국장이든 결코 쉬운 건 아니고 결국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가는데 이 기업의 적정 가치가 얼마고 그 기업을 어느 정도 가격에 사는 게 충분히 싼지를 네. 내가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달리는 말이 갑자기 멈출 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거죠. 네. 그러면 저도 또 궁금한 게 네. 그 같이 투자를 할 때 보통 이제 시간을 많이 다른 일반 투자 성장률 투자나 뭐 테마 투자보다는 시간을 좀 더 투자 시기를 좀 길게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길게 가져가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도저히 안 되겠다. 중간에 이 가치주라는 말에서 내가 내려야겠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어떤 때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은 네네. 내 생각대로 세상 일이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네. 뭐 예를 들면 나는 이 기업의 실적이 향후 2~3년 동안 지금보다 한 2~3배 이상 실적이 네네.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기업 환경이라는 게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잖아요. 아까 잠깐 나왔던 테슬라만 하더라도 불과 1~2년 전, 2~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전기차 세상이 와가지고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뭐 잘 나갈 것처럼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뭐 캐즘이 왔다고 해서 전기차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네, 맞습니다. 오히려 뭐 그동안 저 뒷방 뭐 찬물 취급을 받던 하이브리드가 다시 이제 떠오르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세상 일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세상이 변하는 걸 이제 충분히 모니터링 해가면서 여전히 내 생각이 맞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틀리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뭐 과감히. 과감히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치 투자자에게 거버넌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가치 투자가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가치 투자는 이제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네. 결국 주가가 그 기업 실적을 쫓아갈 거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치 투자가 통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국장에서도 가치 투자가 통한다고 했는데 국장에서 이제 대체로 가치 투자가 통하지만 가치 투자가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네.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실적이 좋아지는데 예를 반영이 안 되는. 네. 예를 들면 이제 증자를 한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네. LG화학이 2차 전지를 배터리를 네. 준비를 해서 LG화학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LG화학의 실적이 굉장히 증가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LG화학이 2차 전지를 분할해가지고 상장을 네. 시켜버리면 LG화학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바보가 돼버리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불강력적인 네, 요인들이죠. 대주주가 그렇게 개인 소액주주들을 배신하리라고는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치 투자가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업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제대로 실적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을 그 회사에 투자했던 일반 주주가 누리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대주주에게만 그 네네. 실적의 혜택이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가치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 거버넌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거버넌스라는 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쇼크성의 재료들이잖아요. 네. 그것들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네. 해볼 수 있는 네. 방법들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이게 이제 결국 그 경영진이 네. 경영진이랑 대주주가 일반 주주하고 회사의 이익을 공유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을 판단하려면 결국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쵸. 한 번 나쁜 짓 한 사람이 결국 나중에도 나쁜 짓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맞습니다. 기업도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의 대주주가 어떤 성향인지는 그 기업의 대주주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계속 이제 지켜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꼼꼼히 좀 따져보고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박 대표님께서도 거버넌스 관련해서 낭패를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투자하기 전에 이 기업이 거버넌스의 문제는 없는지를 좀 일차적으로 거르고 네.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 기업은 애초에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거버넌스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뭐 가끔씩 계속 생기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작년 하반기 올 초에 좀 문제가 됐었던 기업이 제가 이제 투자했던 어떤 조선기자재 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 회사가 분명히 지금 조선업체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뭐 작년 1분기, 3분기에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주가가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궁금했었는데 결국 주가가 계속 빠져서 바닥 무렵에 오니까 대주주가 자녀한테 증여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증여만 하면 됐었는데 또 이제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그 최악의 주가에서 결국 이제 특수관계인한테 또 자사주를 매각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는 게 한국 주식시장인데 그거를 완전히 피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하여튼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런 대주주나 기업 오너 측의 네. 주주 환원이나 혹은 주주들을 기존 소액 주주들을 얼마나 신경 쓰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대주주가 과거에 이제 그 CB나 BW를 얼마나 자주 발행하고 또 또 기업 분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대주주만 이롭게 하는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전체 주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꼭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뭐 그 가치주 투자냐 성장주 투자냐와 관련 없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요즘에 계속 이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게 금융투자 소득세 맞아요. 이거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생각보다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네. 투자 커뮤니티나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의견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도입을 네.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은 이거는 결코 하지 말고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네. 하여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그런 네네. 대원칙에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네. 금투세를 지금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시기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 금융시장에 대한 아무런 철학이나 비전이 없이 그냥 이념적으로 이렇게 도입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뭐 세계에서 최고 꼴찌 정도로 네.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젊은 세대들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뭐 부동산이 이제 자산을 축적하는 가장 쉬운 길이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주식에 장기 투자해서 자산을 차곡차곡 이렇게 네.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 또 세제 인센티브도 네.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금투세를 걷고 오히려 거래세를 깎아준다고 하거든요. 단기 투자를 네. 장려하고 장기 투자를 약간 막는 이런 맞습니다. 분위기네요. 그거는 이제 장기 투자를 장려한다기보다는 단기 투자를 완전히 네. 장려해서 단타종만 양성하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그 기본적인 철학이나 비전 자체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투세를 도입하는 시기나 금투세를 걷는 방식 자체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게 그 주식 이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투자 이민.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네. 수십조 원을 지금 투자하고 네, 있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지금 이제 일부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도입을 하면 지금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마저 미국 주식으로 떠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금투세를 걷는 방식 자체도 이게 원천 징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 연말정산 하듯이 네. 1년에 한 번 수익 난 거, 손실 난 걸 네. 정산해서 이제 신청해서 이렇게 금투세를 세금을 납부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천 징수를 해버리는 거니까 징수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이유가 선진국들은 다 주식 양도세액이 있으니까 그렇죠.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선진국들은 장기 보유에 대해서 공제도 있고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도 있고 또 기간 제한 없이 손익 통산을 해주고 이런 그렇죠. 것들을 함께 시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선진국이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니까 우리도 도입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좀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마도 그래서 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한 다음에 네. 올해는 아니더라도 네. 내년이나 이후에 도입하는 게 차라리 적절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를 못 박는 것보다는 하여튼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개인들이 주식에 투자해서 충분히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가 앞뒤가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야당에서도 금투세 유예 이야기가 나왔던 네.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앞서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놓친 부분이 하나 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배구조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배구조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그 기업을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이 기업 지배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지배구조에 이제 세 주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사회가 있고 경영진이 있고 주주가 있고,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개의 주체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통해서 기업의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기업 거버넌스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세 주체 중에서 대주주의 이해관계만 맞춰서 경영진이랑 이사가 장악이 돼서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맞게 이렇게 기업을 이끌어가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려면 결국은 그 대주주나 이사진이 대주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그 상법을 그래서 개정하는 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법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회사에 덧붙여서 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해서 주주라는 문구만 더 추가를 네, 해도 네, 달라진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모로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공유를 해주셨네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은 꼭 전하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네. 하여튼 이제 이렇게 특정 종목만 올라가고 내 주식은 안 올라가는 경우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급해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빨리 그 떨어진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실수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참고로 이제 제가 20년 투자를 해왔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저도 2차 전지를 투자를 안 해가지고 지수에 비해서 뒤졌었고, 과거에 차화정 장세라든지 바이오 장세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온전하게 누리질 못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결국 제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수익을 내고 그걸 이제 계속 쌓아가면서 누적 수익률로는 하여튼 저는 시장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수익을 지금까지 쌓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뒤지시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공부하면서 본인의 차례가 올 때를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부하고 그렇죠. 또 이익을 계속 낼 수 있을 만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것, 그런 인내가 좀 필요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2부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성진 이현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